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적잖게 실망한 마음이 커요. 솔직히 지금 마음먹은 대로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뜻대로만 다 하기에는 사정이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없네요. 그냥 일단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연애를 할 무렵 우리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 세상 둘도 없이 사랑스럽고 멋진 남자친구였어요.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맨날 제 기분을 맞춰주고 잘해주었고 만나는 내내 저 같은 여자는 없다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 다 적당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었고 양쪽에서도 나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거칠 것도 없이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신혼집을 얻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꾸미면서 살아가다 보니 초반에는 무척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팁을 얻어가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잘 꾸미고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쯤 되어 저도 잠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기를 갖기 전 산정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원하고 있다면 적어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전 언제건 마음먹으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깐 일을 놓았고요. 또 남편도 이제 이런 걸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집에서 쉬면서 영화도 보고 쉬엄쉬엄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둘이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 것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싸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둘이 각자 회사에서 일하고 각각 퇴근해서 돌아와서 만났을 땐 좀 덜했는데 같이 살면서 한쪽은 쉬는 형태로 되니까 조금 달라지더군요. 전 엄연히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게 된 것이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출근할 때 아침을 차려주고 다시 침대로 쉬러 들어가는 제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너는 맨날 집에서 노니까 좋겠다. 이럴 때 공부 같은 것도 좀 하고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하면서 지내.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별 상관 없었는데 나중에 퇴근해서 남편이 미묘하게 짜증내는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 그리고 나왔으면 밥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소파에 누워있는 여자가 어딨냐? 좀 일어나서 움직여.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차리려고? 집에서 대체 뭘 하는 거야, 넌?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그냥 마냥 놀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남편은 아침이랑 저녁을 꼬박 차려주면서 자기를 챙겨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게다가 심지어 반찬 투정까지 하더라고요. 왜 오늘은 다 냉동이야? 이런 것 정도는 네가 직접 끓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밀키트 같은 것들 되게 비싸던데. 이럴 거면 나가서 사 먹지 뭐하러 집에서 먹냐? 아니 왜 안 하던 반찬 투정이야. 직장에서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아 그런 거 없어. 됐어. 다음부턴 제대로 된 밥 차려줘. 하나하나 토를 다는 모습들이 짜증나긴 했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 아무래도 밖에서 움직이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다 먹고 난 뒤에 차린 건 내가 차렸으니 설거지는 남편에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에 뭔가 짜증이 났나 봐요. 아, 밖에서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설거지까지 나를 시켜? 야, 그깟 설거지 얼마나 된다고 네가 좀 해. 이젠 대놓고 저한테 이렇게 화가 잔뜩 들어간 어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땐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이 맞받아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보통 있으면 남편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던지 아니면 말없이 씩씩거리면서 내 요구사항을 해주고 밖에 머리를 식히러 나가던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나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 이게 노는 것처럼 보여? 야, 너만 힘들어?
나도 밖에서 일하느라 허리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나도 너처럼 좀 집에서 쉬고 싶다. 그럼 밖에서 일하다 오는 사람한테 설거지니 뭐니 시켜내지도 않아. 양심 좀 있어라. 염치라도 있든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양심 좀 있으라니요. 남편은 완전히 저를 무슨 자기 돈 받고 일하는 가정부처럼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시비를 걸어대더라고요. 갈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시비조로 다투거나 싸우게 되는 일들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턴가 사랑하는 남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젠 제가 남편을 적당히 피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나마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오면 조금 환기가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만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나았어요. 그럼 저도 어느 정도 기분이 편해졌고 굳이 일일이 배우자에게 다 풀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니까 좋은 게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희한하게 그런 부분에도 트집을 잡는 겁니다. 너는 좋겠다. 친구들이나 실컷 만나러 다니고 나는 맨날 야근에 회식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언제 오는지 혼자 집에서 밥은 먹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전 이제 남편이 말을 거는 자체가 다 시비조로 들렸고 묘하게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이 말투가 너무 거슬려서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는 오빠는 회사 가 있는 동안 몸 안 좋다는 와이프가 집에서 밥을 뭘 먹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 왜 나한테만 시비야? 오빠도 퇴근하면 집에 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잖아. 나보고 하루 어떻게 지냈냐? 별일 없었냐고 물어나 봤어? 전 이때 정말 제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달랐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진짜 씨. 일일이 말대꾸하지 마. 이 만담으로? 저에게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는 남편은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치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여지껏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저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화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단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식탁을 내리쳐? 나 보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숨을 막 내쉬면서 이 분노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듯이 저한테 중얼거리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입 다물어라. 더 화 돋구지 말고. 진짜 그만 종알종알 거리라고. 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냥 길 가다 시비 붙은 사람도 이보단 예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남편의 말은 참 쎄하더군요. 정말 나한테 맨날 다정하게 전화하고 데리러 오던 사람이 맞는 건지 일을 그만두고 쉰다고 할 때에도 자기만 믿으라고 그저 마음 편히 쉬라고 하던 사람이 맞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문을 확 열고 나가버리더군요. 이때 혼자 멍청이 거실에 남아서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로 깜깜하게 해가 지는 광경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철진이 집에 왔니? 얘가 전화를 안 받네. 내일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말이야. 너랑도 연락이 안 되니? 이때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해서 전 그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이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들으시고 좀 황당하셨던지 아주 잠깐은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괜히 얘기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바란다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밖에서 일하고 오니 당연히 힘들지.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 기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야. 너도 개성질 너무 돋구지 말고 화나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봤으면 이제 대강대강 피해서 가야지. 이제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고 들어오면 살살 달래서 밥이나 먹여. 그러면 또 좋아질 거야. 아유, 참 너도 이런 걸 고민이랍시고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오면 그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제 마음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그저 제가 본인 아들 기분을 잘 안 맞춰줬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부부싸움하게 되었을 때에는 시댁에 입도 뻥끗 말라는 건지 겨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 일은 일단 찝찝한 마음으로 넘겨버렸고 그날 저녁 느지막이 들어온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자던 말던 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얼굴을 마주하기 싫었지만 일단 밥은 차려주었고 그러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자기도 이때에는 미안했던지 저녁엔 따로 간식거리를 사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간만에 둘이 앞서 싸웠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하고 TV나 보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인생이 제 생각대로 안 흘러가더군요. 그냥 우리 둘의 권태기이고 쭉 이어지던 애정이 여기서 정체기를 겪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두렵게도 남편의 저런 모습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어 보이더군요. 이제는 조금만 뭔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저에게 저렇게 화를 내었고 벽을 내리치는 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은 저에게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이게 남편의 본 모습인 걸까? 내가 그간 몰랐던 걸까? 이때는 제 바로 옆으로 맞고 떨어지는 책을 보고 너무 겁나서 그대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서 떠돌았어요. 그러다 혼자 공원에 앉아 있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저렇게 돼버린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는 건지 하면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는데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엄마 집 가면 안 돼? 엄마도 듣고 너무 놀라셔서 언제부터 그리 된 거냐며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갔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나중에 아빠가 들어오시더니 왜 말도 없이 집에 왔냐고 물으시다가 제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나 봐요.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하셔서 결국 저도 털어놓게 되었는데 아빠도 들으시면서 표정이 점점 변하시더라고요. 양서방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말로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책을 집어던져? 이놈의 자식, 내가 쫓아가서 버릇을 잡아줘야겠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좀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일에 어른들이 나서서 뭐라 뭐라 말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아빠한테 다시 말을 하겠다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에게 엄청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윤희야, 무슨 일이 있건 아빠한테 꼭 말해. 솔직히 당장 가서 멱살을 잡고 뒤흔들고 싶은데 일단은 네 말을 한 번은 아빠가 들어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네 편이니까 뭐든 겁내지 말고 말해. 아니면 아빠가 지금 그냥 쫓아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올까? 도무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씩씩대시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어른들이 끼기 시작하면 머리 아플 것 같다고 둘러댄 후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 저렇게 나를 감싸주는 가족이 있어서 고맙기도 하면서도 남편과도 가족이 되기 위해 결혼한 건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까지 흘러가게 된 건지 참 마음이 힘들더군요. 이때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홀로 라면을 끓여 먹고 소파 위에 누워 있더군요. 전 아무런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갔었어? 갑자기 그걸 묻길래 전 그냥 둘러대었어요. 여기 앞에 공원 갔다 왔는데? 왜? 너 이리 앉아봐. 남편은 무슨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불러다가 끌어안치더군요. 그러면서 대강 하는 말을 들어보니 끝까지 다 제가 잘못했다는 투로 설교를 해대는 거예요. 본인은 그럴만했고 네가 화를 돋구 없고 하면서 결국 시어머니가 해대던 말과 똑같이 끊임없는 자기 변호만 해대는 거 있죠. 듣다 보니 이제 진짜 남편 하는 말이 다 이기적이고 지치고 싫어지려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 아기만 생각하려 애썼어요.
사실 저는 이때 임신 초기를 지나서 겨우 안정기에 들어설랑 말랑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가졌다는 기쁨보단 남편과 대치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지치기도 하고 임신 우울증 같은 게 생겼는지 모든 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때 입덧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가 조금도 안 힘든 줄 아는 것 같더군요. 정말 막말로 임신도 안 했을 때야 자기 눈에 내가 노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임신을 하고 있는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명색이 본인이 오빠면서 저에게 제대로 사과는커녕 그냥 본인 입장만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끝까지 제가 억지로 사과를 하게 만들어대는 모양새에 점점 질러버렸어요. 나중에는 내가 어쩌자고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가진 건가 싶고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최대한 좋게 좋게 생각하고 머리를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나 봐요. 본래 할 말을 다 하는 성격인 저는 남편이 약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말을 못하게 만드니까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거든요. 그걸 남편은 아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고 이게 바른 가정의 모습이란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땐 약간 섬찟하기조차 했어요. 윤희 너도 이제 좀 변했네. 맨날 그렇게 따지고 들더니 이제 진짜 우리는 부부가 되어가는 것 같아. 정말 이상한 말 같지 않나요? 부부는 동등한 건데 둘 다 각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건데 남편은 내 말은 죄다 막아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면서 또 주말에 자기가 정해놓은 일정을 읊어대는데 임산부의 내 상황은 하나도 생각지 않는 무슨 시할머니 댁에 갔다가 맛집에 들리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전 바로 반박했어요. 나 요즘 몸이 진짜 피곤하고 자꾸 졸려. 나한테 묻지도 않고 웬 시할머니 댁 약속을 잡아놨어? 오빠 혼자 갈 거면 다녀와. 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없단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뭐? 안 간다고? 이미 약속 다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파토내면 어떡해? 어른들 다 기다리신대. 아니 오빠, 내가 잡은 약속이야? 같이 움직여야 하는 당사자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 정해놓은 게 약속이냐고. 힘들어서 못 간다는데 그걸 왜 강요해? 남편은 여기서 또 한숨을 푹푹 몰아쉬더니 또 시작이라면서 입을 열더군요. 윤희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맨날 따지고 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해? 그냥 네가 가기 싫은 거잖아.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 그냥 네가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우기고 나오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식으로 할래? 오빠 진짜 이제 안 봐준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사람이 한계가 다 있다고. 이쯤 되니 정말 환장하고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남편의 말 속 제 모습은 완전히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았어요. 오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야. 약속을 혼자 잡아놓고서 내가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몰아가는 게 어딨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봐. 누가 이상한 건지. 왜 내 입장은 배려를 안 해?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또다시 발을 쾅쾅 굴러대면서 분에 못 이게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여간 너는 그놈의 입 좀 다물랬잖아. 또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대면서 말대꾸하지 말라고. 이때 저도 질 수 없어서 계속 받아쳤는데 그때 순간 또 머리 옆으로 뭔가가 스쳐 날아갔어요.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이 제 옆을 지나가 벽을 맞고 떨어졌고 액정이 완전히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 나한테 이거 던졌어? 그래, 던졌다. 왜? 남편은 그대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저를 보는데 이때 진심으로 무서웠어요. 왜 나한테 이걸 던지는 건데? 당신이 뭔데?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건지 저보고 계속 입 다물라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저 알겠다고 하면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숨을 훅훅 내쉬면서 남편이 저한테 손을 걷었는데 그 순간 전 떨리는 몸으로 그대로 기어가듯 현관으로 나갔고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신발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뛰어나갔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떨리는 것도 그대로 느끼면서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저 겉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고 그 길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돈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택시 아저씨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을 내달라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다 보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화를 끊고 나서 택시 아저씨도 뭔가 좀 걱정스러우셨는지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가씨, 왜 그래요? 결혼했어요? 아이고, 남편이 때렸어요? 이걸 어째. 얼른 아빠한테 일러서 남편 혼내달라고 해요. 나도 결혼한 딸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이봐요, 울지 말아요. 이러면서 저를 달래주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했고 도로 앞쪽까지 나와 있던 아빠가 걱정스런 얼굴로 뛰어와서 택시비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아빠는 한참을 눈을 감고 속을 삭히시더군요. 엄마는 임신한 애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밀치는 인간이 어딨냐며 자기가 쫓아가겠다고 부들부들 떠시는데 아빠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옷 챙겨 입어. 양서방한테 가자. 전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가 겁이 났지만 어찌되었건 그 집을 이제 다신 혼자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가 뭐든 해주시기를 바랬어요. 야단이라도 쳐주고 다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혼도 머릿속에 떠올렸지만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그런지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더군요. 일단은 우리 셋은 제 신혼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남편은 경직된 얼굴로 나왔다가 저희 엄마 아빠를 보고 좀 놀라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어, 자네 나 좀 보게. 아빠는 그 길로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가시더니 앉으시라는 남편의 말도 듣지 않고 선체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뭐 하는 건가? 우리 윤희한테 손 찍어맸어? 자네야말로 한번 제대로 나한테 얻어 터져 볼 텐가? 그러자 평소 어른들한테는 밖에서 깍듯하게 굴던 남편이 집단엔 또 예의를 차린답시고 둘러대더군요. 아버님, 저희끼리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됐고! 아빠는 말을 막고 막 소리를 질러드셨어요. 뭐? 둘이서 해결을 봐? 자네 그럼 나랑 오늘 둘이 해결을 볼 텐가? 어디 체급이 안 되는 여자를 데리고 둘이 해결을 한다느니 어쩌느니? 장난질이야? 내가 자네한테 기분 나쁠 때마다 두고두고 때리고 해소시키라고 내 딸을 줬던가?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빠는 못 참겠는지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쥐어 잡으셨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저를 계속 쳐다보더군요.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을 더 얹으려는 남편에게 아빠는 사내놈이 뭔 혀가 그리기냐며 입 다물라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응징을 가하셨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얻어맞았어요. 아빠는 소싯적에 동양 챔피언도 하셨던 분이라 이런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꽤 큰 사고가 날 지경이라서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 이때 생명의 위협을 나름 느꼈을 정도로 힘들어지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했던 것이고요. 하도 얻어맞아서 입도 못 벌리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남편에게 아빠는 쐐기를 박듯이 말을 하시더군요. 너네가 양서방이라고 다시 불러주기 전까지 행동 똑바로 해. 맘 같아선 당장 사돈 찾아서 본인 아들 데려가라고 하고 싶은 거 둘 사이에 애도 생겼으니 참는 거야.
알았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네가 남의 집 귀한 아들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아주 흔적을 없애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 자신 있으면 너도 네 집 가서 일러봐. 등치는 곰 같은 놈이 임신한 마누라 때리다가 자기한테 쥐어 터졌다고 일러보라고. 치료비 청구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말해보려면 해봐. 남편은 그때 가까스로 소리를 내어 아니라고 쥐어짜듯 말을 하더군요. 아빠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면서 며칠간은 우리가 이 집에 있어야겠다며 그 이후로 이틀 밤을 더 주무시고 가셨어요. 남편도 뭔가 할 말이 있었겠으나 우리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했고 그냥 쥐죽은 듯이 지냈고요.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쌤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빠는 연애할 무렵부터 우리 남편이 참 깍듯하게 잘한다며 예의 바르다고 좋아하기도 하셨고 나중에 정년 은퇴하면 사이랑 뭔가 같이 해보겠다면서 참 좋게 보셨어요. 남편은 우리 아빠한테 잘할 땐 잘해놓고 지 기분 나쁘면 저한테 만만하니 저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이번에 이렇게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보고 나니 아주 얼이 빠지고 질려버렸는지 꼼짝을 못하더군요. 아빠는 며칠 지나니 아무래도 찝찝하다며 사돈을 만나서 본인이 몇 대 때렸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말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굳고 말렸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그러질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어른 대 어른의 싸움이 될 테니 일이 커질 것 같기도 했지만 뭔 생각인진 몰라도 어쨌든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계속 사과만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남편이 적잖이 다쳤기 때문이었어요.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래도 시댁에서 찾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했는데 본인이 끝내 괜찮다며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혹여라도 나중에 따지고 들 일이 생기면 골치 아프다고 하셨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시댁에 알리지 않고 그냥 본인이 가서 수술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 막달에 이르기까지 남편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폭력스러운 모습이나 시비조로 말을 걸지 않은 채 그냥 평범하게 대하곤 있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전 왜 더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약자일 때에는 함부로 하더니 나중에 강자인 우리 아빠에게 얻어맞고서 다시 행동을 고치는 모양새도 여전히 실망스럽고 정이 가질 않아요. 아빠는 그냥 그만하면 됐다고 애기 낳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앞으로 이 사람이랑 어떻게 가정을 잘 꾸려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지간히 매운맛을 본 게 아니라서 좀처럼 같은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그때 한동안 공포에 시달릴 정도로 스트레스였던 남편의 어떤 단면이라든지 자기가 당하고 난 뒤에 행동을 바로잡는 모습이라든지 어느 쪽도 썩 정이 가질 않고 싫어지기만 합니다. 이제 정말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하고 불편하네요. 그래도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겠지요.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말 그대로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연자님, 재산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시어머니에게 놀라운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반격이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30 중반의 주부입니다. 지금 딸들과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무척 행복하고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신 다른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종류의 황당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검소한 분들이셨어요. 저도 부모님들에게서 교육받아 소비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저축하고 절약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저희 집이 가난하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업계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알찬 회사였습니다.
제조업이라서 대외적으로 이름이 드러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공장도 여럿이었고 운영을 잘하셔서 내실이 있고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지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 집안 살림도 아껴가며 하셨고 저희들에게도 언제나 감사한 줄 알고 절약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대 모자라진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겉으로 돈이 많다고 과소비를 하거나 과시를 하는 버릇은 들지 않고 자랐습니다. 공부도 꽤 잘한 편이어서 대학도 잘 갔고 직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20대 중반에 직장에 취업했는데 그때 처음 지금의 남편을 만났지요. 남편은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이긴 했지만 워낙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어서 끌렸습니다. 성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3, 4년을 사귀었고 20 후반쯤 되었을 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네요. 당시 결혼을 결정하고 양가 집안의 상견례를 잡는데 남편이 조금 난처한 듯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좀 성격이 있으셔서 상견례 할 때 무슨 이야기 듣더라도 너무 화내지는 마. 성격이 왜 어떠신데? 좀 세셔. 다른 건 아니고 재수 씨한테도 가끔 말씀을 세게 하셔서 동생이 피곤하다고 하더라고. 할 수 없지 뭐. 나 의외로 정신력 강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중간에서 최대한 막아볼게. 남편은 솔직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은 이미 먼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동서에게도 꽤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좋아서 그 사람 하나 보고 결혼을 하려는 거여서 어느 정도면 참을 생각이 있었지요. 전 시댁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려는 거였으니까요. 일단 염려가 많았지만 생각보다 상견례 연장은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남편의 경고와는 달리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남편이 미리 언지를 해두어서 긴장하고 있던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지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이때 시어머니 성격을 조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유복하고 넉넉하게 자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앞으로 잘 도와주셔요. 아유, 그럼요. 저희 딸도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둘이 돕고 살면 얼마든지 잘 살 거예요. 그래도 며느라가는 혼자 할 줄 아는 게 많을 것 같네요. 원래 좀 쪼들리면서 자라면 생활력도 강하고 혼자 뭐든지 잘하거든요. 시어머니가 호호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얼굴이 슬며시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 역시 얼굴이 굳었는데 옆에서 바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응, 그래. 아유, 우리 며느라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칭찬으로 한 말이야. 똑똑하고 야무져 보여서.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런 의도도 없었다는 듯 태어냈어요. 말씀을 생각 없이 하시는 편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와 부모님을 무시해서 기를 죽이려는 건지 분간이 안 되어서 그때는 일단 참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매일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도 마치고 무사히 결혼까지 했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간혹 신경이 거슬리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본격적으로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하시진 않았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그보다 훨씬 나쁜 시어머니들도 많이 있어서 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상견례 대화 내용으로 유추하셨겠지만 시댁은 재산이 좀 있긴 했어요. 그렇다고 많은 것은 아니고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하나와 경기도에 주택 한 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미 자신들은 노후 대책이 되어 있고 아파트에 주택까지 있다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결혼 전에도 가끔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까 한다라면서 간 보는 것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난처하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을 탐탁지 않아 했는데 부모님이니 어쩔 수 없었지요.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바로 발생했어요. 결혼 후 바로 맞이한 설날. 첫 명절이니만큼 전 시댁에 가서 잘해보려고 한복까지 차려입고 남편과 함께 갔어요. 젊은 며느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거니까요. 그렇게 나름의 노력으로 가자마자 저는 열심히 전도 붙이고 설거지도 하면서 부엌에서 일했어요. 시어머님 부엌으로 들어와서 가끔 들여다보고 잔소리 몇 마디 하고 나가신 게 전부였지만 저 역시 요리도 잘하는 편이었고 살림도 곧잘 했다 보니 혼자서도 어떻게든 식구들의 식사 준비를 마쳤지요. 제가 일을 하고 있자 남편이 들어와서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도련님 부부는 아직 안 오셨어? 응, 일 때문에 늦는데. 사실 재수 씨가 일하기 싫어해서 명절날 일찍 오는 일이 거의 없어. 아휴, 물론 시댁에 와서 일하긴 싫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전부 해야 하니 그건 조금 섭섭했어요. 저도 매번 명절에 이러진 않을 것이니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하나 싶어서 별 다른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겠다며 고무장갑을 집어드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너 뭐 하는 거니? 아니, 설거지하려고요. 너무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하는 거지. 너 빨리 나와라. 아버지가 바둑두다신다. 어머니, 그래도 빨리. 네가 그럴수록 새아가 일 못하잖니. 얼른 나가. 이런 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긴? 시어머니는 제게 눈치를 주면서 남편의 등을 밀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 팔을 밀어주었죠. 오빠, 가서 아버님하고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고 그래. 남편은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강경하게 말하자 끌려나갔어요. 이때부터 기분이 참 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어떻게든 식사 준비를 끝나고 전 갈비며 잡채며 준비한 음식들을 전부 거실에 노인상으로 내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저희 두 사람이 먹던 걸 준비하는 것과 시부모님, 저희, 도련님 부부까지 총 6명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식탁을 다 차렸는데 그제서야 벨이 울리고 도련님네 부부가 들어오더라고요. 동서는 손에 싸구려 식품 선물 세트 하나를 들고 들어와서 마루에 놓더니 시부모님께 살랑거리면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 쪽을 보고서는 쌩긋 웃는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어머, 형님 먼저 오셨구나. 몰랐어요. 동서는 쪼르르 식탁 앞으로 달려가서 앉고서 자기 남편도 불러서 같이 앉았어요. 전 그때도 계속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화가 많이 났지만 일단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진짜 새색시라서 동서한테 뭐라고 할 정신이 있질 않았기에 먼저 이번 명절부터 치르고 보자 했어요. 거기다 시부모님도 자리에 앉은 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전 뒷마무리를 하느라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앉아서 한술 뜰 수 있었죠. 남편이 얼른 먹으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그조차도 더 늦어졌을지 몰라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아,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더구나. 아, 네, 어머니. 부천에 있는 집 말씀하시는 거죠? 밥만 먹고 있던 동서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시어머님 뿌듯한 얼굴로 이어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번에 거의 1배 반이 올랐어. 축하드려요. 요즘 집값 되게 비싼데. 어머님, 아버님 워낙 잘 버셨고
관리도 잘하셔가지고 집이 두 채나 있으시니 부러워요, 어머님. 아유, 운이 좋은 거지. 다 운이 좋은 게야. 시어머니가 기분 좋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동서가 약삭 빠르게 아부하는 걸 보면서도 전 별말 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어요. 너무 지쳐서 아예 뭔가 말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재산이 있어봤자 뭐 하겠니? 결국은 너희한테 가는 거지. 사실 너희는 딱 형제 둘이고 하니 이걸 너희들한테 줘야 하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어머님 재산인데요. 그래, 너희 아버지와 내 재산이니까 우리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줘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짐짓 그렇게 말씀하시자 약삭 빠른 동서가 눈을 굴렸어요. 동서는 큰 갈빗대 하나를 얼른 국물에 적셔서 어머님 그릇에 놓아드리며 속살거렸지요. 어머, 어머님, 전 재산 탐 안 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여서 항상 좋은 것 뿐이죠. 아이고, 말은 잘한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간 유일한 며느리로 해온 거 잊으신 건 아니죠? 물론 어머님께서 너무 최고의 시어머니시기도 했지만요. 동서가 까르르 웃으면서 어머님한테 계속 아부를 했어요. 도련님도 재산 이야기에 솔깃했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말을 못했고요. 엄마, 사실 우리 집사람이 나 이번에 보너스 나오면 절반 딱 떼어서 엄마 드리자고 했어. 올해 들어간 직장에서 인센티브 준다고 했거든. 어머, 인센티브도 나온대? 절반을 준다고? 시어머니가 반색하셨어요. 도련님은 남편한테 듣기로 나이가 20 후반이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지금 직장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의 절반을 드린다 하니 시어머니는 티나게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보면서 혀를 차셨어요. 그런데 이윽고 이어지는 말씀은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 어른한테 너희 집사람처럼 사근사근하고 싹싹해야지. 너 형수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란다. 예, 거기다 솜씨가 어쩜 이러니? 갈비가 너무 덜 끓여서 질기잖아. 잡채는 짜고. 어휴. 제가 할 걸 그랬죠. 어머니 제가 음식은 좀 잘하는데. 그래, 네가 음식을 더 잘하긴 한다. 새애기는 그리 잘 사는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요리를 어쩜 이렇게 못하니?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열이 받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남편도 다소 불쾌한 얼굴이었지만 꾹 참는 게 느껴졌어요. 한 소리 더 하려던 것을 제가 일단은 손을 잡아서 말린 것도 있었지만요. 식사 후 저희가 일어나자 시부모님은 어른들 집에 왔으면 당연히 자고 가는 거라고 혼내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못 막아줬네. 아니야. 오빠 잘 참았어. 첫 명절인데 뭘 어떻게 더해. 일도 혼자서만 하고. 하여간 어머니가 저러신다니까. 원래 동서한테 말씀을 저렇게 하셨는데 자기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한테 그러네. 좀 참으면 안 그러시겠지. 그러길 바래야지. 전 한숨을 쉬면서 차창에 기댔어요. 물론 저도 오늘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로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친정집에서 가족들과 사이좋게 자라나서 이왕 서로 인연을 맺었다면 계속해서 좋은 사이로 발전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러셔도 나중엔 서로 차차 알아가며 좋은 면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애써 넘기려는데 그런데 일은 다음 달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20일이라고? 그날 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어떡하지? 나 그날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밤을 새야 하는데.
그때 딱 프로젝트 시작 직전이라서 빼지도 못하는데. 명절 다음 날이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는 달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날 꼭 같이 온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필 그 주에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전 결혼을 했지만 직장의 커리어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제가 맡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음, 그러면 할 수 없네. 내가 혼자 갈게. 자기 일 때문에 그렇다고 따로 말씀드려야지 뭐. 용돈이나 좀 넉넉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오빠. 내가 어떻게든 그날 시간을 빼볼게. 혼자 가겠다는 남편의 말이 고맙긴 했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생신에 불참해서 그 후로도 계속 트집을 잡히기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얼마든지 그런 트집을 꾸준히 잡으실 수 있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에 무리해서 야근을 계속하면서 일을 끝냈고 간신히 늦게라도 퇴근해서 시댁으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먼저 시댁으로 가 있었고 전 7시에 일이 끝나서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8시에 가까워져 있었죠. 시간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식사는 거의 끝나 있었어요. 역시나 제가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면서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보셨지요. 너는 어쩜 애가 결혼 후에 첫 번째 시애미 생일에 오지도 않니?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일이 늦게 끝나서요. 참나, 직장 다니는 게 유세니? 아주 유세야? 너 그 잘난 직장 때문에 시애미 생일 놓치면 마음이 편하디? 한마디를 더하면 남편이 끼어들 기세였는데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셨어요. 그리고 얄미운 동서는 재미있다는 듯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켜보기만 했고 전 퇴근 후에 저녁도 먹지 못한 채로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동서도 음식을 하지 않고 저만 기다렸던 모양인지 배달 음식을 시켜다 드셨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누구 하나 요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무슨 밥 해주러 오는 여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전 싱크대 앞에 서서 온 가족이 먹을 과일을 깎았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TV 소리가 들려오고 시어머니와 동서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순간적으로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직장에서 바로 온 터라 정장을 입은 상태였고 시댁에 들어와서 한 번 앉지도 못했지요. 저도 성격이 그리 얌전하지만은 않은 편인데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래, 오늘 참았으니 조금만 더 참자 하는 마음에 일단 과일을 깎아서 내갔어요. 과일도 어쩜 이렇게 못생기게 깎아오니? 시간은 왜 이리 오래 걸리고? 동서는 얄밉게 웃으면서 제가 내간 과일 접시를 받아서 꼭 자기가 깎은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고 포크로 하나를 찍어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내미는 과일을 받아서 먹으며 제가 자리에 앉는 것도 마땅치 않게 지켜보셨죠. 대체 뭐 하느라 이렇게 늦은 거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늦게 끝났어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좀 커서 시간이 나질 않아서요. 아니, 그까지 직장 일이 뭐라고? 시험이 생일에 늦어 대체? 그러게요. 어머님, 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형님, 바깥 일도 중요하지만 원래 진짜 중요한 건 집안일이에요. 집안의 일을 잘 돌봐야죠. 정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니 그 옆에서 속살거리는 동서가 더 얄미웠어요. 어찌나 얄미운지 특히나 동서는 지난번 재산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더 얄밉고 티나게 시어머니에게 알랑방구를 껴댔거든요. 너무 눈에 보여서 유치할 정도였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내가 나한테 잘하는 쪽한테 재산 준다고 했지? 너 자꾸 그러다가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세아가 부천에 집이 있는 채로 출발하는 거랑 아닌 거랑 얼마나 다른지 알아? 너 노후에 전세로 월세로
계속 떠돌아 다닐 수도 있어. 부모한테 재산 받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니? 네 동서 좀 봐라. 시간 딱딱 맞춰 써와가지고 보너스 받았다고 우리한테 챙겨주고 식사 시켜주고. 대체 너 뭐하는 애니? 전 더 대답하기도 싫어서 입을 아예 다물었어요. 슬슬 화가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고 혈압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막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님 말을 그만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전부터 생각했는데 너 직장도 그만두는 게 낫다. 여자가 직장 다닌다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더 버니? 그냥 남자 혼자 벌어도 되는 거 네가 괜히 일한답시고 나서면 결국엔 집안도 잘 못 돌볼 거 아니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무리 친정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해도 직장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시댁이 우습게 보이니? 너희 친정 부모님이 차림새도 그렇고 좀 어려우신 것 같긴 하지만 그럴수록 시댁에 잘해야 재산도 받고 나중에 살기도 잘 사는 거야. 어머님,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 좋은데 저희 부모님을 건드리는 건 도저히 더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다 좋은데 저희 부모님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어머, 형님, 아무리 그래도 되드시는 건 안 되죠. 얘, 얘 좀 봐라. 저 눈 좀 봐. 왜? 내 말이 고깝냐? 셰미 말이 고까워? 너희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네가 이 모양이니? 너한테는 정말 재산 못 주겠구나.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지만 전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도리어 차분해졌어요. 그 집 얼마죠? 이번에 올라서 3억도 넘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너희들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인지 계산이나 해봤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쏘아붙였어요. 제가 생신 식사에 늦었다는 게 어지간히 화가 났던 모양이더군요. 3억이요? 그래, 그거 전부 너희 도련님 내줄 거다. 세상에 혼나면서도 저는 똑바로 뜨고 있는 거 봐라. 큰돈이네요. 어처구니도 없고 한심해서 전 웃어버렸어요. 이 아파트도 간신히 서울 외곽에 걸쳐 있는 것으로 대출을 제외하면 시부모님 손에 남는 것은 고작 1억 남짓이라는 걸 이미 남편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웃자 남편이 옆에서 제가 화난 것을 알고 말리려 했지만 전 손을 뿌리쳐버렸지요. 재미있는데요. 어머님, 제 계좌 보실래요? 뭐? 전 이제 한심하다 못해 재미있어졌어요. 전 인터넷 뱅킹을 열어서 제 계좌를 열었어요. 화면이 열리고서 금액을 띄워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더니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하면서 말이 없어졌어요. 은행에는 제 이름으로 총 6억가량의 현금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거 뭐니? 뭐긴 뭔가요? 제 돈이죠. 제 이름으로 된 제 재산이요. 처음에는 이게 6천만 원인지 6억인지 제대로 세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다시 보고 6억이란 사실을 깨달은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못하더군요. 곁에 있던 동서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계좌를 보다가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어머, 형님, 현금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세상에, 이거 정말 형님 돈 맞아요? 형님 어떻게 버셨어요, 이 돈? 평소에 전혀 티를 안 내셔서 이러신 줄 몰랐잖아요. 아니, 말씀을 하시지. 티를 내야 해요, 꼭? 전 차갑게 비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리면서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있기만 했고요. 저 이거 말고도 서울 안에 아파트 2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 아파트 2채? 서울 안에? 예. 마포하고 강남에 한 채씩이라 말씀대로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건 남편도 몰랐던 거라서 곁에 앉아있던 남편도 놀라서 헉 소리를 냈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을 전부 다 이야기할 여유도 없었지요.
대체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까지 해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지만 전 계속 말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운영하시는 거 자영업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회사예요. 대기업 협력업체라서 그 방면으로는 상당히 유명하고 저한테 아파트 몇 채 정도는 그냥 사주실 여력 되시고요. 정말 난 몰랐다. 모르셨겠죠. 저희 부모님은 평상시에 절대 돈 많은 거 과시하지 말고 근검 절약하며 살라고 하셨고 당신들께서도 그렇게 평생 살아오셨으니까요. 어머님하고는 다르게요. 세아가, 난 그게 아니라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 그리 쥐꼴이 아니에요. 몇 년 안 모아도 어머님의 그 부천집보다는 많이 모을 수 있을 정도고요. 쥐꼴이라면 어머님 재산이 쥐꼴이겠죠. 전 차갑게 쏘아붙이고서 그대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시어머니가 어버버 하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채로 굳어 있었고 동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얼굴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깎으면서까지 더는 저 사람들 귀 맞춰가며 참을 필요도 없었어요. 전 그대로 뒤돌아서 돌아보지도 않고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급히 저를 쫓아나왔고 뒤에서는 어머님이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지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진 참았지만 친정 부모님까지 건드리는 건 선을 너무 나간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전 아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시부모님한테 전화 연락이 불이 나도록 오긴 했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고 저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연락은 하시는 모양이지만 남편도 심드렁했지요. 항상 어머님의 그런 면을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시댁에 가든 말든 뭘 하든 남편은 항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 행동을 수긍해 주었지요. 결혼 후 1년이 지난 뒤 아기가 태어났지만 이번 추석에도 가지 않았어요. 동서는 그 후에 저한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더군요. 어떻게 돈이라도 제게 빌려보려고 열심히 아부하고 입을 터는데 전 동서 하는 거 보고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행동 볼 생각도 없이 빌려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하는 모양이지만 제 알바도 아니고요.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을 저울질하는 부모가 있죠. 저도 그런 것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친자식이든 아니면 사위나 며느리든 서로에게 대하는 것은 재산이 아닌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위로 혹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 사이다 사연을 넘어서 가슴 뭉클한 감동 사연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세상엔 여러 종류의 슬픔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을 잃은 슬픔, 그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없겠죠? 그 슬픔과 함께 생을 살아오신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사연 읽어볼게요. 가끔 보면 아기들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어린 아기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막 엄청나게 귀여워하진 않아요. 친구들이 저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냉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들이건 귀엽고 예쁜 짓을 하면 예쁘지만 시끄럽게 울고 바닥에 눕고 떼쓰는 애들을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나 되니까 참는 거지. 남의 집 애가 그러는데도 그 모습을 좋아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아기를 키웠다는 것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이게 왜 그렇냐면 처음부터 제가 원해서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서 더 그리 느껴지나 봐요. 저희 부부도 우리 둘끼리 그냥 알콩달콩 잘 살자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와 같이 사는 삶이 되었으니까요.
한때 저희 엄마도 우리 집 남매들 중 큰딸인 저만 애에 대한 욕심이 없다며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실 만도 한 게 전 오남매 중 맏딸이에요. 딸 넷의 막내 남동생이 완전 늦둥이로 태어나게 된 거죠. 저랑은 11살 차이가 나고 제 아래로 줄줄이 아기들이 태어나고 엄마가 임신해 있는 모습만 봤으니 장녀로서 저 역시 고충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법 어릴 땐 순종적이었던지 그땐 엄마 말대로 다 해드리면서 컸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거의 띠동갑 차이가 나는 초등학생 남동생까지 챙기고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찍 저는 독립을 해서 나와버렸고 이후로는 직장에 취직하고 여행도 다니고 어떻게든 가족들이랑 거리를 두고 싶더군요.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차에 전 제법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32살이 되었을 무렵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렸는데 그때 저는 누누이 강조를 했죠. 곧 죽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 나는 아이는 싫어. 그냥 우리 둘이 오순도순 살고 싶어. 자기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헤어져. 아니야. 알겠어. 나도 아이 욕심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한편으론 좀 미안했던 게 남편은 그 집에서 막내이긴 했지만 나름 어른들이 아이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 제 요구를 다 받아들이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본인이 방패막이 돼주면서 알겠다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밑에 여동생들은 저보다 일찍 결혼을 해서 조카들도 낳고 키우고 있는 와중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안 가고 혼자 남아있는 건 남동생뿐이었는데 걔야 워낙 집에서 막둥이이자 아들이랍시고 애지중지해서 키웠으니 뭔 걱정이 있겠나 싶었어요. 저도 나름 막내 동생이다 보니 그럭저럭 귀여워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누나가 넷이나 있는 집안인데 아무리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누가 쉽게 시집을 올까 싶어 걱정되더군요. 그래서 여동생들한테도 얼마나 말을 했는지 몰라요. 시누이랍시고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며 숨소리 내지 말라고. 있는 듯 없는 듯 병풍처럼 지내주자고 몇 번이나 강조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 바로 아래 둘째 여동생이 신혼 많은 집으로 시집을 가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몇 번이나 이혼 위기가 왔었고 보다 못해 제가 제부를 불러서 크게 야단을 친 적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 집 신우들이 하도 제 여동생을 못 살게 구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보통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군대도 다녀온 남동생이 직장에 들어가고 난 뒤에 좀 지나서 연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식구들도 많고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말들이 귀에 쉽게 들려오긴 했어요. 엄마는 막둥이가 여자들을 좀 더 만나봤으면 했는데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더니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한다고 했었나 봐요.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제법 예쁘장하고 또랑또랑한 것이 둘이 참 잘 어울리고 보기 좋더라고요. 엄마도 참하고 예쁜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긴 하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한참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딱 엄마가 원했던 며느리감이야.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아? 그럼 성격도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생활력도 강해 보이더라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양쪽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좋은 평이 오가서 그런지 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올케네 집이 그다지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엄청 마음에 드셔서 그런지 둘이 잘 살면 된다면서 집해 주시며 혼수도 그리 많이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엄청 이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고 올케에게도 모든 걸 본인이 감당할 것처럼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늘 귀엽게만 느껴졌던 동생이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진심으로 둘이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동생네는 귀여운 조카를 낳았고 전 가끔씩 얘네들이 친정에 아기를 데리고 올 때 가서 보고 오곤 했답니다. 눈도 땡글땡글한 것이 제 엄마 아빠 좋은 점만 닮아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남매들은 여느 가족들과 별다를 것 없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지나오던 중 2,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난 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쩌다 들려오는 얘기이긴 했지만 참 몹쓸 이야기,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라며 귀를 닫았던 그런 일이 우리 가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모성애라든지 아이를 향한 그런 감정들이 너무 여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긴 했거든요. 아빠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다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터울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식을 버려두고 나가버리는 경우였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어렸을 무렵에야 전쟁 중이었고 그런 일들이 꽤 많았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런 일은 세대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게 제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예쁘고 보기 좋게 잘 살던 동생네 부부에게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 천사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조카를, 갓 4살도 안 된 조카를 어떻게 어미로서 버리고 나갈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카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에 밟히는데 우리 올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뭐에 씌어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소식도 저는 뒤늦게 전해 들었지만 사실 친정에 자주 들락거리던 여동생들은 익히 들어 눈치를 채고 있었나 봐요. 올케와 동생의 사이가 썩 좋지 않고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언니, 우린 알고 있었어. 둘이 결혼하고 둘 사이 아슬아슬하던 거. 허나 저는 둘 다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고 참 보기 좋은 선남선녀였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틀어질 만한 일이 있어서 이런 비통한 결과를 맞게 된 건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어찌 된 거냐 묻자 내내 못마땅한 얼굴로 있던 여동생이 결국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가 우리 보고 시누이 짓 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 사실 나만큼 시누이 짓에 대해서 치를 떨도록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말이지 언니, 올케는 진짜 좀 정상이 아니야. 그 순진한 얼굴로 어떻게 명은이 거래처 사장이랑 바람을 피울 생각을 다 하냐? 심지어 언니, 그 사장인가 모시기인가 하는 사람도 가정이 있다잖아. 나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하면 언니한테 혼날 거 알지만 올케 쫓아가서 멱살 잡았어. 뭐라고? 정말 바람을 폈다고 올케가? 그것도 유부남이랑? 응. 근데 갔더니 뭐라는지 알아? 내가 생사람 잡는다고 경비까지 부르겠다고 하면서 쫓아내는 거 있지. 나 참 기가 막혀서. 제가 그간 일에 집중하느라 집을 못 들여본 동안 대체 친정에선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듣는 내내 놀랍더라고요. 둘째 여동생은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화가 나서 올케에게 따지러 갔고 올케는 극구 부인하면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솔직히 듣고도 제가 생각했던 올케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매치가 되지 않았지만 한가하게 그런 거나 맞춰보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당시 올케는 30대였고 그 사장이란 사람은 40대 중반이었어요. 저랑 얼추 나이가 비슷할랑 말랑한 사람이었는데 중학생인 아들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던 건 사장의 사모는 평소에 우리 올케를 이쁘게 보고 잘해줬던 모양이에요. 부부가 참 반듯하고 예쁘다며 집에 초대하고 잘해줬었는데 뒷구멍으로 몰래 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어 말이 안 나오는데 그만 그 사모님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건지 모든 상황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올케는 극구 부인하며 조카며 제 동생이며 다 내팽겨치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더군요. 제 여동생이 쫓아갔던 날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고 그때도 마구 따지고 멱살을 잡는 여동생의 등살에 못 이기겠다며 온갖 피해자인 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불쌍한 제 동생은 본인이 죄를 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온갖 소문에 시달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겨우 버티고 있더군요.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너무 안쓰러워 동생을 보러 갔는데 조카는 진즉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맡겨놓았고 동생은 부부의 생활 흔적이 여실한 그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누나 왔어? 명은아, 너 꼴이 왜 이래? 내가 미쳐 정말. 이 술병들은 또 뭐고? 냉장고는 또 이게 뭐야? 동생은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배를 채워가며 겨우 숨을 쉬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강한 누나인 척 겨우 참았습니다. 동생은 회사는 어거지로 버티면서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그 거래처 사모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비난을 자신이 인질이 되어 치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시종일관 이런 알 수 없는 말까지 웅얼거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냥 못난 큰 누나로서 아무것도 딱히 말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반찬들만 냉장고에 넣어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전기장판을 틀어 동생이 누운 자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왔어요. 그때 힘없이 뒤돌아 누워서 이제 그만 가보겠다는 제 말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동생의 안쓰러운 뒷모습. 그 키 크고 길쭉한 애가 가뜩이나 더 말라서 스트레스에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던 모습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 가냘픈 목을 슬쩍 만져라도 줄걸. 내 안쓰러운 동생을 그냥 그때 말없이 뒤에서 안아주기라도 할걸. 왜 그 집에 애를 혼자 놔두고 나왔던 걸까요? 그 뒤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내가 기저귀도 갈아가며 엄마에게 시큰둥하게 투정을 부려가며 때론 귀찮아하고 때론 귀여워도 하며 지내왔던 내 막내둥이 동생은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간 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다음날 여타 가족들에 의해 믿을 수 없는 모습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올케를 너무 사랑했기에 배신감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지금 자신에게 몰아친 그 화살들과 스스로 입은 상처를 감당하기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건지 차갑게 굳어버린 동생을 끌어안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고 귀에 고함을 쳐봤자 의미가 없더군요. 100번, 1000번을 물어본다 한들 동생은 제게 대답해 줄 수가 없을 테고 그걸 알 수 있다고 해봤자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기절하고 정신을 되찾으실 때까지 우리 자매들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넋이 완전히 나가버려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는 동생의 장례 내내 입원해 계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제 조카는 저희 시댁에 보내져서 며칠간 보살핌을 받았어요. 시댁에서도 저희 집에서 일어난 상황을 딱하게 여기셨는지 봐주시겠다며 데려가 주시더군요. 이때 저희 조카는 엄마 아빠를 한창 찾을 나이였던지라 이 무렵 얼마나 불안해하고 거세게 울어댔는지 몰라요. 기저귀도 일찍 떼고 똑똑하다며 엄마가 한창 기특해 하셨는데 제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아빠가 세상을 등지고 모습을 감추니 이런 엉망진창의 일들이 벌어지기 몇 달 전까지 꾸준히 봐오던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지 이상해지더군요.
다시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래들보다 빠르게 말이 트여서 잘하던 모습도 갑자기 뒤처지면서 간단한 단어도 표현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멀리서 막내 이모가 와서 우리 엄마를 돌봤고 홀로 남겨진 조카는 결국 자식이 없는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어요. 그렇게 애를 안 낳겠다고 애기는 싫다고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단단히 못을 박아놓고는 먼저 세상을 등져버린 남동생의 아기를 고스란히 제가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어요. 나이 42에 4살 배기를 말입니다. 당시 남편에게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눈 딱 감고 몇 년간만 좀 참아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저를 완전히 울리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수연이는 이제 우리 애기나 마찬가지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연이 얼마간 돌보면서 느낀 건데 나도 뒤늦게 애기가 키우고 싶은 거 있지. 근데 나도 나이도 많고 우리 너무 늦었잖아. 애기가 우리 둘에게 필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잖아. 그런 와중에 수연이가 우리한테 와서 나는 너무 좋아. 걱정하지 말고 잘 키워보자, 우리.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랑 수연이만 보자. 응? 남편의 이 말에 그간 참아왔던 동생을 향한 애틋한 끌어오름과 홀로 남겨진 불쌍한 조카에 대한 마음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남편 품에 안겨서 얼마나 무섭도록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정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정말 와락 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엄청난 소리를 내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기를 반대하고 싶다고 하던 제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조카를 맡아 키우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중간에 맡게 된 4살 무렵부터 6살 초여름까지 조카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했던 자기 부모를 어느 정도 인지가 생긴 입장부터 못 보게 되었으니 그로 인한 충격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정말 1년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귀가 따갑도록 울어댔고 그렇게 모든 걸 품고자 다짐했던 남편 역시 조금 예민해질 정도로 수연이는 우릴 무척 힘들게 했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커서 그런지 잔병치레도 잦았고 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폐렴도 심하게 걸려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열이 펄펄 끓는 애를 데리고 병원도 뛰어다니고 하면서 밤새 병간호를 하고 어느새 저와 남편은 정말 우리가 직접 낳은 자식 마냥 함께 아이를 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만으로 잘 지내왔던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 10년 차에 조카를 떠맡게 되어 키워낸 지 어느덧 10수년이 흘렀고 수연이는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나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동생들도 고모로서 될 수 있는 한 들여다보며 애 클 때마다 용돈이며 옷도 사주고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등록금도 같이 모아서 주더군요. 다들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곁에서 사라져버린 남동생이며 부모 없이 불쌍하게 혼자가 된 조카에 대한 마음은 다들 애틋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남동생의 비극의 전말. 수연이는 중학교 무렵쯤 한창 반항기며 사춘기가 와서 예민해지다 보니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어 했었어요. 허나 애가 워낙 민감할 때다 보니 최대한 말을 미루게 되더군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을 할 무렵에 힘들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수연아, 너가 궁금해하던 거 이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듣고 너무 놀라지 말아라. 알았지? 네, 저 들을 준비 됐어요. 다 말해주세요. 그때 수연이는 저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듣고 한동안 다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다행히 자기 생활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의지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이는 제가 생각도 못한 곳에서 자기가 결정한 일을 그대로 시행해버렸더라고요. 애에게 말해두고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수연이가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듣고 얼마나 기절할 때 놀라는지 몰라요. 고모, 나 엄마 만나고 왔어요. 어, 엄마? 무슨 말이야, 그게? 전 일순간 너무 놀래서 숨이 멎을 것 같았는데 수연인 제 표정을 한번 보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더군요. 이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는지 몰라요. 자기도 핏줄이니까 엄마가 보고 싶었으려나 싶기도 했지만 제 아빠가 그렇게 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끼친 영향을 알고 있을 텐데 왜 궁금해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수연이가 제 마음을 읽은 건지 바로 입을 열더군요. 듣고 너무나 오랜만에 알게 된 올케의 근황에 분노하기도 하며 수연이가 벌인 일에 기가 막히기도 해서 연신 숨죽이고 듣기만 했어요. 나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모,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수연아. 사정을 들어보니 수연이는 자기 엄마의 이름이며 이런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조회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아빠의 유품으로 남겨진 것들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고 그간의 사정들을 말해주면서 다 아이에게 주었거든요. 그걸 주체로 해서 제 엄마의 흔적을 찾아볼 거란 생각까진 깊이 해보지 않았는데 직접 찾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기까지 했다니 내내 놀랍기만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다가 한편으론 어떤 얼굴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찾아내고 하다 보니 어찌어찌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올케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더군요. 올케는 그렇게 자기 딸을 버리고 나가서 멀리 종적을 감추고 자기네 친정과도 연락이 안 된다더니 그 사이 또 새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나 봐요. 남편도 세상에 없고 자기 딸도 이전 시댁인 우리 집에 맡겨놓았겠다. 혼자 몸으로 아주 편하게 새 가정을 꾸렸더군요. 우리에겐 곧 죽어도 본인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잡아떼던 올케네 친정은 딸이 바람 펴서 새로 둥지를 튼 새로운 사돈댁으로부터 이래저래 금전 지원을 받고 있었더군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세상을 등져버렸음에도 그러건 말건 완전히 새로 호적을 갈아 끼운 양 지들끼리 편하게 살고 있던 겁니다. 올케는 현재 여유가 있는 남편과 살아 그런지 원래 친정이 무척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나 봐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수연이 앞에서 티내려 하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그 카페 SNS 계정까지 알아내서는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전화로 연락을 했고 사장님을 바꿔달라고 해서 제 엄마랑 통화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올케의 반응은 정말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는 건지 엉겹결에 본인이 엄마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제발 부탁이니 자기가 연락을 할 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웬만하면 연락하지 말아라. 응? 내가 너에 대한 얘기는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않았어. 알겠니? 수연이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말까지 들었으면 그때 진즉 저에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홀로 그 말을 듣고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을 표현한 아이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제 가슴이 너무 찢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마치 자기 엄마에게 2번 버림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었다는데 이 말에 깊은 탄식과 울음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올케는 얼마나 죄를 더 지어야 성이 찰지, 나중에 어떻게 편히 눈 감으려고 저렇게 자기 핏줄에게까지 모진 짓을 하는 걸지. 결국 못 참은 수연이는 며칠 뒤 작정을 하고
서류들을 갖고 카페를 찾아갔고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인사하는 자기 엄마한테 내가 안수연이라며 엄마 딸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것저것 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올케가 하는 카페는 빵이며 커피며 다 팔고 있는 꽤 유명한 곳이라서 손님들이 적지 않은 곳이었는데 일순간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고 직원들이 뛰어나와서 말리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더군요. 고모, 정말 나도 완전히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아빠 생각하니 참을 수도 없고 웃고 있는 엄마란 인간 얼굴 보니 더 그랬어요. 그 여자가 꼭 악마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전 이 모습까지 상상을 하니 나 없이 애 혼자 거기에 가서 버리고 온 그 가련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갈 거면 내가 같이 따라갔을 텐데 옷을 붙잡고 쫓아내려고 하고 늘어지는 직원들의 그 몸싸움을 내가 다 막아줬을 텐데 그렇게 밀려나는 동안 애가 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 싶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고모 전혀 슬퍼할 게 없다며 자기는 당당하게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황한 얼굴로 자기를 달래며 내보내려는 지 엄마에게 곧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평생 엄마를 잊지 않을 거라며 두 눈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했다더군요. 그 자리엔 그나마 올케에겐 다행이었던 것이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나 딸이 그때 있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꽤 큰 카페이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고 손님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설마 올케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했으리라 생각되진 않지만 새 남편은 몰라도 그 사이 새로 나와서 키우는 딸은 자기 위로 또 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연이의 그 말에 올케는 그냥 주저앉아서 멍청이 바닥만 쳐다보며 굳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 자기의 딸을 눈으로 직접 마주하면서 말입니다. 수연이 딴엔 조금이라도 엄마가 놀라는 기색이 있고 자기 이름이라도 불러주었다면 얘기라도 들어보고 감정을 아주 약간은 눌러보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싶어하고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얼른 그 안에서 내보내려는 친엄마의 모습에 몹시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알려주지 말아야 했던 것일까? 일순간 후회했으나 수연이는 자기의 배경을 모른 채 사는 것보다 지금이 자기에게 훨씬 더 후련하다고 하더군요. 이후로 몇 번이나 올케가 전화를 걸어오고 연락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후로 애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진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은 거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전 이후로 아이가 그냥 자기 엄마와의 일화는 가슴에 묻은 채 자기의 인생만을 바라보며 쭉쭉 걸어나가 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오랫동안 가슴에 응어리에 남아 풀리지 않았던 부모라는 갑갑한 퍼즐이 아주 보기 싫은 모양으로 맞춰지면서 잠깐 괴로웠다고는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뭔가 맞춰봤으니 그간 자기를 돌봐준 고모와 고모부를 생각해서라도 뭐든 해보겠다고 말을 해주는 수연이. 그저 그 모습에 전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연이를 받아들여 여지껏 키워왔던 날들이